이제 천천히 또 오실 것 같고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수업 원장 김준석이라고 합니다. 네. 예전에 코로나 전이면 이제 다가도 준비하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럴 날이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이제 바꾸신 와중에도 제가 부탁드렸던 이유는 어쨌든 지금 기존에 이제 저희가 사실은 이제 예전에 제가 혼자서 초등부도 하고 중등부도 하고 고등부도 했던 그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중학생까지 가르치고 고등학생까지 해야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그 시간표가 되게 부득이한 시간표로 생각을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초등부 선생님도 있고 초등부 아이들도 있으니까 그러면 초등부에 맞게끔 해야겠다 해서 이제 시간표를 이렇게 지금처럼 짜서 하고 있었는데 이 얘기를 저거구나. 그래서 해야 되는 건 했는데 초등부를 짜고 그래서 했는데 제가 두 가지 선입견이 있었던 게 뭐였냐면 첫 번째로는 선생님이 애 옆에 계속 붙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일단은 토요일은 엄마들 별로 안 좋아한다 라는 이제 두 가지 선입견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을 운영해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들이 좀 몇 개 좀 보여가지고 그래서 차라리 내가 옛날에 했던 방식이 훨씬 더 좋았는데 라는 생각이 꽤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시스템을 좀 고민해서 다시 좀 변경 좀 해야겠다 해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시간을 내가 했던 거고요. 그 시스템의 이야기는 제가 아마 이런 상황을 좀 대비해서 제가 순서를 약간 저희가 두 가지로 정했는데 일단은 원래는 요 얘기는 아마 뒷부분에 다시 한번 드릴 것 같고 앞부분에 대한 내용은 사실 지금 이 초등학생 때가 이때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나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예비 도일 설명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때는 이미 다 결론이 나 있는 남은 시간 2년밖에 안 남았는데 2년 동안 어떤 공부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없는 거죠. 이미 그 닥친 상황인 거고. 그래서 지금은 아직 고등학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등학생에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수학이 현재 고등학교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그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어서 1부, 2부가 이렇게 있을 거고 1부 먼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아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저는 항상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선생님이지만 결국엔 이 아이가 저를 만나서 나중에 컸을 때 그때 그 선생님 만나 너무 좋았었어 라는 기억을 좀 심어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아마 이제 어머님도 같은 생각일 것 같아요. 아이수학이 학원에 들어있는 이유가 결국엔 이 대학에 입학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나이 때는 뭐 스카이도 할 수 있고 뭐 서성학습 할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 되면 점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이 가장 기회인 거고 지금 이거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어머님들한테 지금 스카이 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라고 물었을 때 이 대답이 나올 때 제가 너무나 이제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 근데 예전에는 이게 맞았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대치동에서 일을 할 때 그때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기 전의 시절인데 그때 제가 고등부를 맡으면 그때 엄마들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얘는 영어는 할 필요 없거든요. 수학만 일주일 내내 시켜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괜찮겠어요. 그냥 수학 일주일 내내 수학만 공부하니까 집중해가지고 하면은 아무리 양이 많더라도 다 소화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 말이 맞았었어요. 실제로 그때 당시에 대시동에서는 엄마들이 영어를 엄청나게 시켰죠. 그리고 진짜 끝내버렸죠. 완전히. 뭐 유학도 갔다 오고 뭐 이것저것 해서 뭐 정말 영어는 그냥 당연히 그거니 100점 받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대체적으로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어렸을 때 수학 시켜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초등학교
현대 고등수학을 지금 한다 안 한다가 가장 기본이 된 이제 현재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쪽 지역 보면은 검색도 한번 해볼게요. 이제 구치형 수학과 검색해보면 대부분 이제 1대1 가해식학원이 주로 되는데 가해식학원은 진도가 잘 안 나와 있어서 일단 진도가 있는 걸 딱 본다고 하면 초등 커리큘럼에 이 중등부터 고등이 들어있는 건 너무나 그냥 기본적인 내용인 거죠. 절대 뭐 선행이 많이 된 것도 아니고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분위기. 그 이유가 무엇일지 한번 말씀드려보면 지금 정시모집에서는 영어가 절대평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절대평가 이제 어머니들도 다 아실 거예요. 이게 2018년부터 영어가 절대평가가 돼서 대학에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평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절대평가 알고 있어. 근데 정말 막연하게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제가 느끼는 건 영어랑 수학이 되게 비슷한 비죠? 반반? 그래서 뭐 월수금 영어 다니면 화목토는 수학 막 이런 식의 어떤 교육 방법이 아직도 유지되는 게 있어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이 실제 대학교에서 그럼 어떻게 애를 평가하는지를 봐야지 영어랑 수학이 비중이 어떤지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두 아이의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 학생 A는 수학은 2등급 후반에 영어는 1등급 나왔고요. 학생 B는 2등급 초반에 수학은 2등급 초반에 영어는 9등급 나왔대요. 빵점. 둘 중에 누가 붙을 것 같은지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요. 2등급이라는 건 상위 4%에서 상위 11%까지 그 7%에 해당하는 조건인 거기 때문에 같은 2등급이라도 상위권과 하위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걸 봤을 때 말이 안 되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제가 이유가 있으니까 이 얘기를 꺼냈을 텐데 진짜? 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거예요. 이거를 근데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걸 먼저 봐야 되는데 지금 사업하고 있는 점수들은 표준 점수라는 걸 쓰고 있거든요. 이 표준 점수라는 게 뭐냐면 그 선택 과목이라는 게 나온 다음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보통 탐구에서 많이 썼던 건데 그 탐구는 만점이 50점 만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는 평균이 30점인 시험에서 50점 만점을 받았어요. 근데 옆에 친구 아이는 평균이 40점인 시험에서 50점 만점을 받았어요. 그러면 평균이 30이라는 얘기는 더 어려웠다는 얘기인데 그 어려운 시험을 우리 애는 힘들게 해서 만점을 받았는데 옆에 아이는 쉬운 문제를 만점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둘을 똑같이 50점 주겠다? 되게 억울하죠 이거. 기분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한테 가산점을 주겠다가 표준 점수예요. 그래서 계산 공식은 되게 복잡해요. 평균하고 뭐 필리핀차 가지고 막 복잡하게 공식 쓰는 건데 다 필요 없고 그냥 커트라인만 보자고요. 이제 좀 있으면 2023년 걸로 바뀔 건데 22년 기준으로는 1등 커트라인이 국어는 131, 수학은 137이었어요. 저 커트라인이라는 건 1등급 꼴찌 4%대 이야기인 거고 만점자들은 저보다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수학 같은 경우는 140 정도 생각해도 무방해요. 어찌됐건 제가 이제 역대 수능에서 표준 점수가 움직이긴 하는데 1등급 커트라인이 130 밑으로 떨어진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 만점은 무조건 130도 높다는 게 확실한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점수는 100점이잖아요. 원점수. 그래서 제가 원점수에다가 1.3을 곱할 거예요. 그래야지 100점이 아니라 140점이 만점으로 이게 계산됐잖아요. 그래서 원점수에다가 1.3을 곱한 걸 표준점수라고 하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건 제가 단순히 수학 원장이고 수학 선생님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한 아이의 어쨌든 우리가 2년이잖아요. 아이랑 저도 2년이잖아요. 그렇게 제가 과목이 수학인 것 뿐이지 영어 선생님도 2년인 거고 교사도 2년인 거고요. 담임 선생님도 2년인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고 어머님도 귀한 시간을 내주신 거고
일단은 1.3을 곱하는 건 사실 좀 더 올리는 게 맞거든요. 보수적이긴 해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과장된 거 하고 있지 않아서 일단 1.3만 곱할게요. 이게 절대 과장식지가 아니라는 걸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상황제부터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이제 이번 2023년 상황제에서는 정신무식에서 이런 계산 방식을 가지고 아이를 뽑겠다라고 발표가 이미 돼 있고, 지금 이제 고3 아이들은 이걸 보고 나 상황제에 붙을 수 있나? 없나?를 볼 거예요. 자, 먼저 전형 방법을 보시면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성적 100%까지 본다고 돼 있죠. 그 얘기는 내신을 아예 안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내신을 못 단다 하더라도 수능만 잘 보면 대학 간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목동 지역에는 좀 더 정시가 유리한 게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도 잘하는 아이들이 좀 모여있는 편이니까. 그래서 나중에 고등학교 됐을 때도 뭔가 아이 내신에 대해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아도 나중에 한 번 더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대학마다 거의 대부분 영역별 가정치를 줘요. 그래서 국어는 1.1배 가정치를 줄 거고 수학은 1.3배, 탐구는 0.6배를 주겠다 해요. 1.1과 1.3이 0.2밖에 안 돼서 어머님들께서 별 차이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A마트는 현금 10,000원을 내면 11,000포인트를 줘서 그걸 쇼핑할 수 있대요. 근데 B마트는 현금 10,000원을 내면 13,000포인트를 줘서 그걸 쇼핑할 수가 있대요. 이거 고민의 여지가 없죠? 무조건 B마트잖아요. 누가 A마트를 가겠어요? 이게 차이가 조금 나는 게 아니잖아요. 거리가 좀 멀어도 여기잖아요. 이게 엄청 큰 차이예요. 수능 시험에 아이들 이걸로 이 공식으로 애들 점수를 막 매긴단 말이에요. 일단 미리 본다면 소수점 차이예요. 이걸로 애들이 등락이 결정되고 만약에 그 학과에서 30명 뽑는다 했으면 점수대를 1등부터 50등까지 쭈르르르 세워놓고서 1등 30까지 너네 합격 줘버리고 31등이 예비 1번인 거예요. 32등이 예비 2번인 거고. 그럼 나중에 그 예비 그 쭈르를 때 얼마나 피가 말리는데요.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이 0.2배 차이라는 건 사실 국어도 수학한 데는 아무것도 아니냐는 거죠. 근데 화학과 영어는 지금 보면 9등급 받으면 8점 깎겠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수학에서 원점수 5점을 깎이면 원점수에다가 1.3을 곱해야 표준점수로 바뀌죠. 그 표준점수에서 수학은 1.3배 가중치가 있죠. 이게 8.45를 바뀌거든요. 근데 영어는 빵점만에서 깎이는 점수가 8점밖에 안 돼요. 수학 한 문제만도 못하다는 거죠, 영어가. 이 9등급이라서 예시를 들었는데 일부러 이것들이 사실 과장되고 싶지 않아가지고 실제로는요, 우리 아이가 영어 9등급 맞기라는 건 하늘의 별따기예요. 이거 기둥만 세워도 18점 나오거든요. 어머님도 9등급 맞고 싶어도 못 받을 거예요. 이거 일부러 비껴나가야 돼요, 답을. 기가 막히게 옆으로 탁탁탁 비껴서 이렇게 찍어야지 9등급이 나오지, 아니면 100점 내든지. 이걸 다 마킹을 해서는 9등급이 안 나와요. 그러면 만약에 8등급, 7등급이라고 한다면 진짜 4점 받고 차이 안 나는 거죠. 진짜 수학 한 문제. 되게 보수적인 게 5점 차이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어가 9등급 나와도 얘가 평점이 더 높아요. 얘가 붙는 거죠. 서울대만 볼까요? 서울대 한번 볼게요. 서울대도 수학은 1.2배 가중치, 국어는 가중치가 없어요. 여기서도 탐구는 찬박수세요. 80%만 나옵니다. 영어는 9등급 받으면 14점 받겠다. 그러면 수학으로 봤을 때는 한 9점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 감점이 앞에는 많이 안 돼요. 뒤는 많이 되죠. 그래서 어찌됐건 만약에 아이가 7, 8등급만 나온다 하면 8점인 거예요. 그럼 수학 두 문제. 그러니까 수학 두 문제가 영어랑 똑같아요. 영어 전체 다 통틀어도 수학 두 개 틀리면 아무 의미 없는, 걔를 100점 맞아도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뭐냐면 그 어머님들 어제 귀하의사 내주셔서 오셨는데 저는 결국엔 이 아이들이 꼭 아이 수업을 안 다닌다 하더라도 잘 됐으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님이 이 얘기를 들으시고 이제 그 나가시면서 아 수학 진짜 많이 시켜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만약에 대구로 들어가신다면 전 이 시간은 만족이에요. 그러니까 꼭 아이 수학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간다 하더라도 진짜 애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이게 맞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하죠. 또 요즘 영화관도 이런 얘기를 한다면서요. 아 어머니 나중에 수학해야 되니까 어렸을 때 영어 빨리 끝내놓으셔야 돼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수학할 시간 이따 보여드리지만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수학을 처음 시작한다 예를 들면 늦었어요. 못해요.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얘기 들어가야겠네요. 일단 수학이 중요하다. 일단은 네. 그래도 일단 저희 아인수학을 믿고 원수했기 때문에 그럼 아인수학은 저 수학이 그렇게 중요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거냐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이 공부량을 봐야 되는데요. 중학교 3년 동안 1, 2, 3, 요 3권 배우거든요. 근데 꼭 어머니께 생각하실 게 고3은 빼야 돼요. 고등학교는 2학년까지거든요. 2학년까지. 고3도 이거 처음 공부한다? 거의 100% 실패라고 봐요. 그리고 그 고등학교 2년이 맞고요. 2년 동안 여기 위에 있는 3권이 공통 필수 과목이고요. 아래 있는 3권 중에 하나 선택이에요. 그게 현재 수능. 근데 학교들에서 웬만하면 이 2개는 시켜요. 그리고 조금 소위 말하는 명문고다. 우리 학교는 애들 공부 많이 시킨다. 한 학교는 다 시켜요. 싹 다 시켜요. 그래서 일단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가 1년에 2번인 거죠. 근데 이 중학교 1학년 이거랑 고등학교 1학년이랑 권수는 한 권인데요. 양은 절대 같지가 않아요. 이거 어머니께서 보시면 얘가 훨씬 어렵고 얘는 솔직히 말하면 이거 3개 다 합친 거에 거의 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봤을 때는 2배 차이인데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중학교 공부량의 3배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고등수학 선행에 대한 대비 없이 너 중학교 1학년 때 1학년 거 하고 2학년 때 2학년 거 하고 3학년 때 3학년 거 해서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와서 하면 애는 평상시처럼 공부하다 갑자기 평상시처럼 공부하는 거에 3배 양이 갑자기 확 쏟아져 버리는 거죠. 애 너무 힘들어요. 지금 저 밑에서 예비고일을 가르치고 있지만 한 단원 나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거기서 배워야 할 게 너무 많고 근데 또 안 풀려. 어려워. 또 설명이고 또 설명이고 진짜 너무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 선행학습이 꼭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지금 아이가 공부해야 될 책 내용들인 거예요. 그래서 개념 정리, 기초, 응용, 심화 기본, 심화 응용 2단계 보통 이제 보고 있고요. 중학교 거 전부 다, 고등학교 거 전부 다, 그리고 나중에는 고3 되면 2점짜리, 3점짜리, 4점짜리 습득과 자이스토리라는 기출문제지 모음집도 풀어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파이널 시점 보기에서 넘기는 것도 최소한 10회 이상은 풀어봐야겠죠. 그래야 유평화평에서 어느 성적이 나오는 거고, 이걸 다 해야 중학교 내신 100, 고등학교 내신 100, 수능 100. 그래서 수시를 쓰든 정시를 쓰든 다 될 수 있는 완벽한 퍼펙트는 이거라는 거죠. 이거 애들 다 해야 되는데 만약에 영어 다 해놓고 이제 수학해야지라고 시작을 하는 순간 시간이 부족할 경우가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 많은 양을 만약에 우리 애가 2년이면 다 할 수 있다. 우리 애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럼 솔직히 상관없어요. 어렸을 때 영어 시켜도 돼요. 고등학교 때 수학 시켜도 되는데 제가 너무나 무섭고 걱정되는 건 진짜 아이마다 이걸 다 해결하는 시간이 다 다르다는 거죠. 어떤 애는 10년이 걸릴 일이 있어요. 못할 수도 있어요, 진짜.
별개의 성적이 안 나오는 그런 경우도 솔직히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걸 다 완벽히 다 익혔다면은 다 수능에서 1점 맞았겠죠. 이 완벽히 익히다는 거죠. 한 번 훑었다가 아니라 완벽히 파악하고 익혔다. 그거는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 모르는 거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해야지만 지금은 시간이 많단 말이에요.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년, 하면 6년 이상은 최소한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예비고일 학부모님이시라면 3년 남짓 동안 이걸 다 해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래서 선행학습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 그러면 여기 아인수학은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 얘기하는 건 권장 커리큘럼은 선행학습의 포커스에 맞춰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어머니들 걱정하시는 게 아니 그러면 근데 애가 잘 이해도 못하는데 그냥 진도만 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애가 하나씩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저도 1대1을 해봤지만 1대1이다 보니까 어머님 아이랑 옆에 아이랑 진도가 전혀 분리돼 있어요. 그래서 애가 이해하는 대로 선생님이 확인해보고 잘하네 넘어가자 못하네 기다리자 이런 식으로 계속 앞으로 가기 때문에 굳이 애가 이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빠지는 그런 것들은 칠판강에서 그런 게 벌어지겠죠. 칠판강의 때는 이제 그냥 선생님이 앞에서 계속 수업해야 되는 거고 옆에 애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애가 이해를 못해도 넘어가야 되는 거가 있는 건데 가이드는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애가 근데 만약에 이미 중학교 거 초등학교 6학년 이야기까지 다 잘해요. 그럼 중학교 거 가야죠. 왜 계속 그러니까 우리 애가 초등학생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거에 계속 머물러 있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접근의 선생님이고 이기 때문에 아이 같은 데 나간 데까지는 완벽하게 진행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가끔씩 이런 질문도 하세요.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얼마큼 해야 돼요? 라는 얘기가 있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싶어요. 그래서 진짜 극단적으로는 아이가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중에 공부를 제일 잘했던 애는 걔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수특까지 끝냈었어요. 그래서 걔가 중학교 1학년 때 수능 만점 나왔거든요. 수학은. 그리고 걔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그 대학교 원서 공부했어요. 그냥. 그래서 칼큘러스라든가 수능대시 이런 것도 공부하고 걔는 결국에 서울과학고를 가서 나중에는 들어보니까 고대의 북방 무슨 학과가 있대요. 거기 가면 4년 장학금에 취업도 확정이라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래 뭐 잘 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걔가 이제 아마 거의 최고였던 것 같고 지금 저기 아래에서도 중학교 1학년 때 고등상 거의 중반부까지 배운 상황이었는데 지금 1년 지나서 중학교 2학년인데 지금 선생님적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과외 잘하면 빨리 가는 거야 또. 그래서 이제 올해 수능 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풀렸는데 하나 틀렸어요. 그래서 걔는 제가 계속 그 어머니한테 얘기하는 게 얘 과학고 보내고 싶다 막 하는데 애가 너무 욕심이 없어요. 애가 싫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상황이 되면은 제가 그 엄마랑 얘기하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뭐 이미 끝났네요. 대학 끝났다 그래밖에 안 들어요. 뭘 해도 된다. 수학이 다 돼 있으니까 되게 안정적이고 안심되는 게 좀 있는 거죠. 수학이 되게 끝나 있으면 그 다음부터 난 영어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예를 들면 수학이 왜냐하면 양이 너무 많은데 우리 애가 과연 중2 때 끝날지 고등학교 2학년 때 끝날지를 모르니까 일단 근데 수학이 안 끝나면 재수를 해도 이게 너무 힘들어요. 재수했을 때 그리고 제가 느끼는 게 영어 한 문제 풀 때 걸리는 시간하고 국어 한 문제 풀 때 걸리는 시간하고 수학이 예를 들면 영어는 보통 우리가 1분 30초 뭐 이렇게 잡잖아요. 수학은 한 문제를 3번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되게 짧게 잡은 건데 실제로 나중에 아이가 고등과정에 들어가면 어머님이 한번 한 문제 스탑을 재보시면
3분 안에 절대 안 풀려요. 진짜. 5분, 초창기에는요. 5분, 10분. 근데 풀었대. 푼 것만 해도 되게 하는 느낌. 거기서부터 줄여 나가겠죠. 맨 처음 공부할 때 10분이었다고 했으면 나중에는 7분, 5분, 3분, 1분 30초까지 이걸 줄이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러려면 반복학습이 또. 그러니까 고등학교 내용은 일단 내가 이해하는 것까지도 어려운데, 정답 맞추는 것까지도 어려운데, 거기서 그걸 빨리 하는 연습까지 해줘야 그게 탄탄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여러 번 반복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선행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아인수학이 선생님을 일단 과외를 한 것도 알겠는데 선생님이 제가 아까 얘기한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 부분이 제가 아쉬운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면 어떻게 보면 이 1대1 학원에 되게 어두운 면, 감추고 싶은 면이 있거든요. 그걸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참고로 이 부분은 중고등은 해결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6학년은 아니시죠? 아이가 아직은 6학년 되면 중등급 넘어갈 때 이 1대1 수학학원의 명암에서 암 부분이 해결을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어쨌든 초등 때는 근데 어쨌든 이 암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미리 말씀드린다면 결국엔 동영상이라는 어떤 대상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이것도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아니 초등학생한테 동영상은 조금 너무 이른 것 같다. 초등학교 때는 선생님이 직접 봐줘야지. 초반에 했던 말과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또 모르겠어요. 이 선입견이 또 제가 이걸 깨야 된다고 꼭 결심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아직은 그래도 선생님 손을 더 타고 싶고 그게 마음에 있어요. 근데 이 중학생 때부터는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게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중학교 때는 그걸 좀 해결할 건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초등 시간표예요. 그래서 월, 수, 금, 화목, 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2시간 공부하면 무조건 집에 가게 돼 있죠. 더 남을 수가 없는 상황의 어떤 시스템인 거죠. 그리고 금요일 수업이 사실은 아예 무의미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 유의미하지도 않은 그러면 월요일날 4명과 화요일날 4명이 그 시간대에 모여서 8명의 아이들을 놓고 선생님이 테스트를 주고 그걸 채점하면서 모르는 거 질문 체크하고 이번 주에 배웠는데 너 잘했네? 이번 주에 배웠는데 못했네? 그걸 굳이 요일 하루를 빼가지고 테스트 보기까지는 조금 아까운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쨌간에 월수 화목이 가장 메인 수업이라고 아마 다 지키실 거고 그래서 금요일 건 저희가 무료제공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어제 전 시간표를 갖고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칠판 강의도 해보고 일주일도 해보고 지금 아인수학도 해보고 있었는데 클라디에서 제가 공부를 했지만 저기 클라디가 대치동에서 되게 어쨌든 상위권에 있는 어떤 1대1 학원 중에 하나거든요. 거기 시간표를 보시면 이런 식이에요. 이 개별 맞춤 수업이 과외 수업인 거고 그리고 첨삭지수는 말 그대로 클리닉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습실에 가서 부담 선생님, 소위 말하는 조교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래서 150분 수업 여기서 150분 클리닉 그래서 실제 담임 선생님이 보는 거는 150분이 맞는 거죠. 그리고 그때 아이들은 여기 5명이 정원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초등부는 50, 중등은 60, 고등은 65 이렇게 했고 이 학원이 제가 그때 10년 전에도 거의 최고였고 지금도 아직까지 잘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결국에는 과외는 특성상 학생을 한 명 한 명 봐주는 거기 때문에 칠판강에 가는 게 시간이 n분의 1이 돼요. 뭐냐면 여기에 칠판강이라고 했을 때 한 명이 있는 것과 100명이 있는 것 제 입장에서 똑같단 말이죠. 근데 1대1 과외를 한 명을 내가 과외하려라 이거 100명 내 1대1 과외 해줘
못해요.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왜? n분의 1이니까. 그래서 150분 동안 5명을 수업한다 그러면 학생 한 명당은 30분인 거예요. 그렇게 주 2회 하잖아요. 선생님이 애를 봐주는 시간이 일주일에 1시간밖에 안 돼요. 이게 어쨌든 팩트인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저기서 얘기는 그렇게 하죠. 어머니 저희 5시간 동안 애 보내주시면 다시 공부시킬 거예요. 하는데 막상 담임선생님이 우리를 봐주는 시간은 30분. 사실 되게 충격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드는 생각은 뭐야 1대1하고 저랬어? 차라리 그럼 집에서 하는 과외 시켜야겠네. 그건 어차피 선생님 우리 애만 봐줄 거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집에서 하는 과외도 제가 말씀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집에서 하는 과외가 선생님이 하는 수업 시간이 늘어나려면 이런 형태의 수업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 어머니께서 오늘부터 우리 애기 잘 부탁드려요. 그래서 선생님이 방에 들어왔어요. 선생님이 수업 딱 앉아가지고 오늘부터 선생님이 알려줄게. 넌 선생님이 듣기만 하고 잘 모르면 고개 젓고 알겠다는 걸 끄덕끄덕해. 자 이거 알겠어? 네. 이거 알겠어? 네. 이거 알겠어? 아니요? 이렇게 설명하면 어때? 알겠어요. 네. 이렇게 설명하면 어때? 네. 이렇게 하고 선생님 설명하고 애기도 네. 이건 모르겠는데요. 이거 알겠어요. 이렇게만 수업하면 선생님이 애를 120분 내내 수업하는 거 맞아요. 되게 많이 수업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생각하시는 상상하는 과외의 모습하고는 조금은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반적인 과외라는 게 하나의 형태에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냥 생각하는 과외랑은 조금 다르죠. 지금 했던 게 칠판강의예요. 칠판강의는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건 4개밖에 없어요. 4 알고 선생님께서 얘기해요. 칠판강의 형태의 과외는 이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과외 수업이라는 건 선생님이 애가 선생님이 1, 2, 3번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선생님이 애가 1번 이렇게 푸는 거, 2번 이렇게 푸는 거, 3번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어? 네. 지금 네가 풀어봐. 그럼 애가 풀 동안 선생님은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럼 애가 풀다가 선생님 1, 3번은 괜찮은데 2번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선생님이 2번 그럼 한 번 더 설명해 줄게. 어때? 이렇게 하면 알겠어? 다시 한번 해볼게요. 2번 딱 해보고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1, 2, 3은 완전 딱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선생님도 그럼 4, 5, 6번 해볼까?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왔다 갔다 주거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아마도 어머니 같은 공감일 것 같은 그냥 과외 형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외를 집에서 혼자 하더라도 애 시간과 선생님 시간이 분리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2시간 동안 수업이라고 했을 때 중간에 한 쉬는 시간 10분에서 15분 쉴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남은 시간 수업한다 했을 때 그 남은 수업 시간을 아이가 반, 선생님이 반, 딱 반반 나눈다고 했을 때 선생님이 애한테 수업하는 시간은 대략 50분에서 55분 사이라고 보시면 맞죠. 그리고 근데 벌써 확 줄죠. 그리고 이 수업 형태를 보시면 선생님이 어머님도 애한테 이거 이렇게 킥해서 이게 답이 30이야 까지를 구해주는 건 별로 저는 원치 않다 보거든요. 과외는 선생님은 힌트만 주면 애가 힌트를 받고 알겠어요 하고 끝까지 푸는 게 이게 정상적인 어떤 과외 형태라고 보거든요. 근데 애도 힌트만 보고 힌트만 줬고 선생님 힌트 줘도 힌트 줬어요 하면은 그것도 이상하죠. 애는 더 많이 공부하고 있다는 거죠. 더 오랜 시간 애가 푸고 있고 선생님은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이 선생님이 기다리는 동안 뭐 하겠어요? 쳐다보고 있으면 제일 좋겠는데 저도 쳐다봤지만 제가 쳐다보면서 애가 막 신경 쓴단 말이에요. 못 쳐다봐요? 멍 때리던가 그게 뭐예요? 핸드폰 하고 있어요. 선생님은. 그때 다른 친구를 봐주고 있는 게 이제 이 과외 형태인 거고 그래서 결국엔 집에서 하는 과외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40분 내외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냥 이 과외라는 형태 자체가 선생님이 애를 보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러니까 대신에 애가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할 수 있겠고 이렇게 했을 때 진도가 그렇게 뒤처지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넘어갔던 게 이제 과외의 실제 형태였던 거죠. 근데 이 집에서 하는 과외가 어쨌든 간에 그래도 학원에서 하는 것보다 좀 더 시간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점이 있으니까 근데 이것이 먹히려면 애가 성실하면 돼요. 이게 애가 불성실하면 안 먹히거든요. 뭐냐면 선생님이 월요일날 수업을 하고 야 그럼 금요일까지 너 한 200문제 풀어놔 했을 때 애가 화요일에도 수학 공부
수요일도 수학 공부, 목요일도 수학 공부. 이건 모르겠네. 별표를 한 10개, 20개 쌓아놓고 금요일 딱 맞아서 선생님이 왔을 때 선생님 숙제 다 했는데 모르는 거 한 10개 정도 있어요. 하면 선생님이 이렇게 따닥 알려주고 또 그 다음 정도. 이 아이는 과외시켜도 되죠. 근데 성실하지 않아서 숙제를 안 해오는 순간 선생님이 왔을 때 숙제 했니? 안 했는데요? 그럼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랬어요? 지금부터 풀다가 모르는 질문해.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 선생님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뭐? 숙제를 안 했다고? 나 오늘 집에 안 가. 나 오늘 여기서 5시간이고 6시간이고 니 다 할 때까지 여기 있을 거야. 공부해. 하면은 조금 더 늘어나겠죠. 근데 그런 선생님이 어디 있겠어요? 과외가. 근데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클릿이 동반된 과외 학원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유진 선생님도 학원에서는 3시부터 9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단 말이죠. 수업을. 그러면 예를 들면 아이가 왔을 때 공부 안 했으면 클릿이 가서 더 하다가 나한테 검사로 들어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간표는 클리닉이 하는 게 없어서 이제 시간을 결국에는 2시간밖에 못했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제가 원래 2021년까지 했던 초등부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시간표를 했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초등부 하고 중등도 하고 고등도 하다 보니까 중등이부터 5시에 와요. 그래서 4시, 5시에 제가 1시간 동안 아이들 과외해주고 5시부터 20분을 쉬게 한 다음에 40분을 더 클리닉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월수금은 2시간씩 그렇게 3번을 했었고 화목은 3시간씩 2번을 했었어요. 그래서 3시 반부터 5시까지 제가 1시간 반 동안 수업을 하고 20분을 쉬는 시간 쉰 다음에 1시간 10분을 클리닉을 했었죠. 다시 가서 또 공부하나 봐라. 근데 이 시간표상은 2시간씩 3번, 3시간씩 2번인데 제가 이 클리닉의 제일 장점이 뭐였냐면 이 뒤로 비등 남길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은 4시에 오면 보통 8시에 갔어요. 그러니까 학원에 공부를 엄청 시켰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도 딜레이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현재 초등부로 확인해 보니까 진도 딜레이가 자꾸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그럼 얘는 공부를 더 시켰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아쉬웠던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때 당시에 그때 코로나 전이었었는데 어떤 어머님들은 학원으로 도시락 배달해 주셔서 한 번이 있었어요. 그러면 한 4시 50분쯤 되면 문이 열리고 여기 도시락이 하나 올려져 있어요. 이렇게 2개가. 그러면은 애들은 5시까지 공부하고 가서 도시락 까먹고 8시까지 쭉 공부하고 그랬었던 거죠. 그때가 훨씬 나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실 이때 당시에는 이게 5, 6학년에 해당하는 공부 방식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5, 60대도 애들 좀 버텼던 게 있었는데 3, 4학년이 들어오면서 제가 걱정해서 이걸 못했단 말이죠. 클리닉을. 근데 예를 들면 3, 4학년 같은 경우는 2시간만 공부하고 일단은 집에 가도 되잖아요. 어쨌든 한 번 한 거니까. 그리고 대신에 3, 4학년 중에서도 아이가 좀 체력이 좋고 엄마들도 욕심이 있어 엄마들은 더 시킬 수도 있는 거고 또 5, 6학년은 이제 좀 컸으니까 당연히 또 남아서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남아서 하려면 이 클리닉이 존재를 해야 한단 말이죠. 선생님은 아까 수업 시간표에서는 선생님이 딱 하고 다음 시간 들어가고 얘는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클리닉이 너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일단 이제 새로 오는 아이들은 바뀐 시간표로 바로 적용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걸 근데 지금 현재 있는 재원생들은 이미 스케줄이 필수된 경우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표 변경을 당장은 제가 부탁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데스크에서 어머니한테 바뀐 시간표로 옮겨드릴까요? 아니면 지금 시간표를 유지시킬까요? 이렇게 여쭤볼 거거든요. 그랬을 때 안 되면은 그냥 지금 시간 그대로 간다 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금 시급 유지되다가 나중에 뭐 3개월이고 6개월이고 1년이고 그 안쪽에 어머니들이 시간 변경이 된다 그러면 그때 이제 시간표를 바꿔서 또 할 수 있게끔 할 거고요. 이걸 위해서 제가 지금 초등 선생님을 2명을 더 뽑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선생님들은 바뀐 시간표로 바로 갈 거고, 지금 기존에 있던 선생님들은 지금 수요 조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 변경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래서 시간 변경을 해서 할 거니까 이제 이 뒤에 뭔가를 보여드릴 건데, 그 시간표는 꼭 해야 하는 시간표 절대 아니니까요. 오해하지 않으셔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이제는 월수금 2시간씩 3번, 화목은 3시간씩 2번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해요. 그리고 정원을 조금 줄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신에 이거를 무제한 제공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이점을 보면, 기존에는 제가 담임선생님 수업 시간을 조사해 보니까 대략 한 일주일에 50분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바뀐 시간표에서는 담임선생님 시간이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이때는 이제부터 다 없죠. 부담 선생님이 존재하지 않는 건데, 참고로 3층은 아이 수업 초반부터 지금까지 계속 크레딧이 있었어요. 거의 중고등과는. 초등과는 잠깐 사라졌다가 부활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무제한이 생겨서 이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7시, 9시인데 어떻게 남겨요? 하는 어머니 계세요. 7시, 9시면 예를 들면 결국엔 그 수업 때 알게 되거든요. 7시부터 9시까지 했는데 아쉽게 못 끝낸 거예요, 다. 그러면 지금은 저거잖아요. 어머님 뭐 숙제가 안 돼가지고 못 끝냈어요. 집에 좀 챙겨주세요. 다 잘했는데, 이제는 어머니 숙제가 안 돼 있어가지고요. 다음 시간 좀 일찍 보내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뭐 5시, 6시 시간 되는 대로 일찍 왔다 쳤을 때 보면은 선생님이 와서 쌤님 왔니? 클래식 가서 숙제 저를 못했던 거 치우고 여기 부장선생님한테 질문을 해보고, 그리고 거기 이해 안 되는 거 갖고 7시 내 수업 들어와 하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질문하고 7시에 딱 들어와서 담임선생님한테 다시 또 물어보고, 그러면 이 장소가 있기 때문에 아이가 선생님이,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 선생님한테 만나주는 기회가 많아지는 거죠. 실제로 학원을 보내시면서 이 학원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서 집에서 추가적인 과외를 시키시는 어머님도 계시거든요. 근데 대학생과에 아무리 저렴하게 구하려고 해봤자 뭐 한 달에 보통 30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이상 이제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여기 오시면 굳이 추가하고 안 되더라도 얼마든지 대학생이 풀어주는 어떤 추가적인 양. 그러니까 저기 아이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담임 선생님만 의존할 수 있다면 담임 선생님 의존도는 똑같으면서 거기 추가적으로 또 이용할 수 있는 게 늘어나는 상황을 맞게 싶어서 그렇게 했던 거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숙제를 안 했을 때는 뭐 저도 뒤로 남길 수도 있고, 어머니 숙제 안 했을 때도 남길게요. 아니면 좀 앞에 다음 날 일찍 불러주세요. 할 수도 있고, 또 오답을 결국엔 2시간 내에 2시간 내에 오답을 다 고치면 좋은데 선생님이랑 한계가 있다 보니까 다 못 고칠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시스템에서는 오늘 다 못 고치면 그 다음으로 미뤘대요. 그게 어쨌든 제가 들었을 때 별로였거든요. 아니 말이 되냐. 그래서 저도 이렇게 바꾸려고 했던 것도 있고, 오답이 안 돼 있으면 결국에는 예를 들어 그 담임선생님께서 중요 대표 유형과 엄청 어려운 문제들을 봐주시면 클래시에서 그 중간에 있는 짜투리 문제들 같은 거를 봐주면 오답이 또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거고요. 거기서 남은 것들은, 그럼 아까는 많이 나왔다 그러면 제가 클리닉 운영해 보면 질문을 확실히 좀 줄여서 저한테 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만 딱 봐주고 나면 또 그 다음 진도를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결론적으로는 아이 공부량이 많아져야 그만큼 진도가 빨라지는 거고, 그래야지만 선행학습을 많이 할 수가 있는 거고, 같은 시간 효과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초등부를 이렇게 조금 바꿔야겠다 생각이, 그 생각이 제가 든 게 한 2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주 전에 이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제가 어떤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걸 몰랐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알고도 저는 행동하지 않는 행동 아니어가지고 이번에 급하게
이런 설명의 기회를 가져서 또 어머님들도 또 어쨌든 바쁘신 와중에도 그래도 감사하게 시간 내주셔서 오신 건데 애를 잘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시간을 좀 마련했고요. 그 다음 주 중에 시간표 관련된 걸 조사해가지고 아마 실제 시작은 그 12월 5일부터 일단 시작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그렇지만 시간표는 지금 시간표대로 보내주셔도 되고 바뀐 시간표를 보내주셔도 되고 그건 선택사항으로 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머님께서 제가 이제 천천히 나중에 스케줄 중에 또 될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는요. 지금은 되게 이제 갑작스럽게 된 거여서 일단 시스템적인 변경 부분 말씀드린 거고 시간 변경은 차분차분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걸 위해서 아마 지금 기존 선생님들은 별도의 그 신입생들은 보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셨을까요? 여기까지?